제10장 사랑의 시작. 로버트는 차에서 내려 수전의 집 앞으로 갔다. 현관문은 윗부분이 동그랗게 생긴 녹색 나무 문이었고 그 위에 노란색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입구 주위의 화단에는 탐스런 빨간 장미송이가 활짝 만개해 있었다. 초인종에 뾰족이 나온 빨간 꼭지를 누르자 마치 요술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문이 열리며 귀엽고 깜찍한 동양 여자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가지런한 단발에 피부가 깨끗하고 눈이 해맑았다. 우형사는 마치 도자기로 만든 중국의 소녀 인형을 보는 것만 같았다. 수전 홍량이시죠? 누구시죠? 런던 경시청의 로버트 우형사입니다. 혹시 중국 사람? 그래요. 어머, 반가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아니네요. 케빈 형사 말씀이시군요. 케빈은 저의 파트너입니다. 들어오세요.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런던 경시청에 중국계 형사님이 계신 줄은 몰랐는걸요? 우형사는 거실로 들어가 수전이 권하는 대로 소파에 앉았다. 눈에 친숙한 중국의 전통 수묵화 몇 점이 걸려있는 정갈한 실내였다. 창가에 놓인 두 개의 러브 체인이 아주 길게 자라 벽을 타고 지나가 책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작업 중인 듯 책상엔 노트북 컴퓨터가 전원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고 방의 한편엔 오디오 세트가 보였는데 그녀처럼 자그마한 미니 컴포넌트였다. 이퀄라이저가 그녀의 눈빛처럼 반짝반짝 흔들리면서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간식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마침 오후 4시의 티타임이었다. 수전은 박하양이 감도는 따끈한 차와 함께 집에서 구운 아몬드 쿠키를 내왔다. 고맙습니다. 우형사는 접시에서 아몬드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다. 방금 구운 것이어서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느껴졌다.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다. 운 좋게도 미인과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군요. 로버트가 부드럽게 말머리를 꺼냈다. 하지만 제 작업엔 좀 방해가 되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말씀인가요? 별로 도움될 만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형사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날 레인번즈 씨의 시보레를 우연히 탔고 그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셨다는 것 말곤. 수전이 수줍게 웃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버트는 자신이 중국계라는 사실을 느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그 자신 사고방식 자체가 전형적인 유럽인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수전이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중국적인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물론 그전에도 그가 중국 여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방학이 되면 그의 사촌 누이들이 영국으로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동양 여인 특유의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간혹 로버트의 집을 찾아오는 그의 친구들은 그녀들의 그런 조용한 태도를 신비스럽게 여기곤 했지만 로버트는 어딘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중국 여인이면서도 수전은 달랐다. 상대방이 약간 놀랄 정도로 솔직하고 대담하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로버트가 물었다. 수전 양, 레인번즈의 뉴스는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뵌 겁니다. 혹시 그의 차를 타고 집에 온 그날 그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무척 친절했어요. 물론 어딘가 좀 불안정한 기미는 느꼈지만 그것은 저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는 모니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모니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죠? 모르겠지만 그런 직감이 들었어요. 전 그가 타로카드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 조금 불안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살인을 저지를 만큼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 후로는요? 그 후에 다시 번즈 씨를 만난 적은 없었나요? 없어요. 통화한 적도요? 네, 통화한 적도 없었어요. 이것으로 우형사는 수전에게서 듣고 싶었던 증언의 대부분을 들은 셈이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가 이미 예상했던 것과도 일치했다. 만일 레인 번즈가 타로 카드 연쇄 살인범이라면 수전을 고분고분 보내주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성을 범죄의 제물로 삼는 미치광이 살인범이 검은 머리의 동양계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로 삼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대화가 중단된 사이 오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이 귀에 들어왔다. 또 한 개의 아몬드 쿠키를 집어들며 로버트가 말했다. 귀에 익은 곡이군요. 엘도라도의 곡인데 아세요? 수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방긋이 웃어 보였다. 곡조가 귀에 익어요.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는 음악이라 몇 번 들었거든요. 엘도라도의 음악이었군요. 엘도라도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네, 특히 크리스 올랜도를 좋아해요.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져요. 이 곡 제목이 뭐죠? 웨일스의 집시. 웨일스의 집시? 네, 이런 가사예요. 히드가 덮인 웨일스의 목장, 눈부신 금발의 소녀는 만돌린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춘다. 웨일스의 집시,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야 하는 웨일스의 집시. 수전은 나지막이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약간 콧소리가 섞인 허밍의 후렴 부분이 듣기 좋았다. 우 형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귓전에선 노래가, 입안에선 달콤 쌉싸름한 박하향이 감돌았다. 수전이 말했다. 이 곡은 올랜도의 곡 중에선 드물게 발라드풍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묘한 향수를 자극하죠. 웨일스의 집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곡은 엘도라도의 데뷔곡인 무법자였다. 앞의 곡과는 다르게 강한 비트의 시끄러운 반주 속에 크리스 올랜도의 허스키하면서도 애절한 음성이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무법자로 태어났네. 나는 길 위를 질주하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총을 든 채로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 로버트는 아몬드 쿠키를 하나 더 집어 입안에 넣었다. 찻잔에 남은 한 모금의 박하차를 마저 마시고 나자 이젠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용무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왠지 그는 일어서고 싶지가 않았다. 이대로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음악에 빠져드는 시간이 좋아서일까? 실례지만 작가라고 들었는데 무슨 글을 쓰시죠? 이것저것 써요. 방송 원고도 쓰고 잡지에 기사도 기고하기도 하고요. 소설이나 시도 쓰시나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건 픽션보다 논픽션 쪽이에요. 주로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죠. 간혹 유명한 인물의 평전을 쓰기도 하고요. 책으로 출판된 것도 있습니까? 아직요. 하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책인데요? 크리스 올랜도의 평전을 쓰려고 해요. 엘도라도의 크리스 올랜도 말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는 더 묻고 싶었으나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크리스 올랜도에 대해서라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새 아몬드 쿠키는 남아있지 않았다. 찻잔도 비어 있었다. 마치 그것들이 어서 일어나라고 무언의 재촉을 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고 보니 지금껏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서먹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전도 따라 일어섰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로버트는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라뇨? 이를테면 도둑이 들었다거나 주차 위반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일 말이에요. 그럼 제가 원만히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런던 경시청에 친구가 있다니 든든하네요. 수전은 로버트의 명함을 받아들고 생긋 보루물을 지으며 미소 지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로버트는 수전의 집을 나왔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전은 문을 열고 선 채 배웅해주고 있었다. 그때 탐스럽게 핀 장미꽃송이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 꽃은 직접 심으신 건가요? 네, 아름답죠? 무척 아름답군요. 로버트는 꽃송이에 코를 갖다 대어 보았다. 강렬한 향기가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등 뒤에 서 있는 수전의 귀여운 얼굴을 떠올렸다. 순간 믹서기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놀란 로버트는
소스라치듯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입술이 따끔했다. 로버트는 깜짝 놀라 입술에 손을 갖다 대자 무언가 스르르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커다란 벌이었다. 벌 한 마리가 땅바닥에서 비실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 벌에 쏘였어요. 제가 벌에 쏘였습니까? 그래요, 보세요. 벌써 입술이 부어오르고 있잖아요. 로버트는 자기의 입술이 평소보다 훨씬 커진 것을 알아챘다. 그와 함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입술 부위를 감싸주며 얼굴을 찌푸렸다. 잠깐만요. 수저는 냉큼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탈지면과 상처를 소독하는 약병을 들고 나올 때까지 로버트는 멍청이 서 있었다. 윗입술은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올라 평소보다 거의 2배는 커져 있었다. 그녀와 마주선 로버트는 부어오른 입술을 한 손으로 가리고 미소를 지었다. 수전 역시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다. 제 얼굴이 우습게 변했나요? 조금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미남인걸요? 잠깐 앉으세요. 로버트는 현관 앞 계단에 걸터 앉았다. 수전이 약병을 열고 탈지면에 소독액을 묻혀 그의 입술에 발라주었다. 중국에선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곤 하죠. 어릴 때 여러 번 벌에 쏘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어머니가 된장을 발라주곤 하셨어요. 로버트가 말했다. 입술이 부어 약간 발음이 불분명했다. 수전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수전이 약간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시선을 피했고 로버트 역시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약간 따끔하죠? 곧 괜찮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뭐려?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집 벌이 쏜 거잖아요? 로버트가 계단에 떨어져 있는 벌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건드렸지만 벌은 이미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다. 로버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가만히 벌을 들여다보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 없으세요? 저요? 네, 저한테 묻는 건가요? 그래요. 수저는 그의 손바닥에서 벌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는 장미꽃 화판 사이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특별한 약속은 없어요. 그럼 제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켄싱턴에 제가 잘 아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집시악단의 생음악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죠. 제11장 타로카드 점. 정말 멋진 곳이에요. 수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로버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입술이 퉁퉁 부풀어 있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수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제 막 헤르메스에서 노어 요리를 맛있게 먹은 후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주변 경치에 젖어들 참이었다. 창밖으로는 야자수가 서 있는 넓은 정원이 보였고 휘황한 정원등 아래 우아한 공작 2마리가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원에서 곧 쇼가 시작되는데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그때 그들을 서빙해준 앤디가 다가와서 물었다. 헤르메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이라서 일반 손님은 받지 않았지만 로버트는 새로 만난 아리따운 여인을 위해 거의 우격다짐을 써서 가까스로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어떤 쇼지? 로버트가 물었다. 지난번에 보셨던 집시 퀸스의 공연입니다. 로버트가 의향을 묻는 눈빛으로 수전을 보았다. 수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빛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앤디가 두 사람을 정원으로 안내해 주었다. 정원 한편에 서 있는 아름드리 너도밤나무 아래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주위엔 하얀 식탁보를 씌운 수십 개의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당에서 나온 손님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메워가는 중이었다. 로버트와 수전은 무대에서 가까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앤디가 식탁 위에 놓인 은촛대에 불을 밝혀주었다. 술을 한잔 하시겠습니까? 앤디의 주문에 로버트가 수전을 보며 물었다. 어떤 걸로 주문하겠소? 전 엔젤스 키스로 주세요. 앤디, 숙녀분께는 엔젤스 키스를.
그리고 난 위스키 언더락으로 한 잔 주게. 앤디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집시 퀸스의 멤버들이 등장했다. 화려한 술이 달린 집시풍의 복장을 하고 각자 손에는 만돌린과 탬버린, 기타, 그리고 캐스터네치 등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그리고 4명의 남성 멤버에 둘러싸인 채 아름다운 집시 무이가 화사한 웃음을 던지며 나타나 객석을 향해 인사를 했다. 그녀는 칠흑처럼 검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꽃술과 프릴이 달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죠? 저 집시 여인. 수전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더 아름답소. 로버트가 응답하며 때마침 술을 가져온 앤디에게 물었다. 앤디, 그렇게 생각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앤디가 수전에겐 엔젤스 키스를, 로버트에겐 위스키 언더락을 놓으며 대꾸했다. 수전이 물었다. 저 집시 여인의 이름이 뭐죠?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네, 에스메랄다입니다. 앤디가 대답했다. 이때 무대에서는 기타를 든 멤버가 마이크에 다가서서 인사를 했다. 의외로 그는 약간 어색한 영어를 구사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집시 퀸스라는 악단입니다. 저는 이 악단의 리더이자 싱어인 스테파노입니다. 집시 퀸스와 함께하는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모래의 춤입니다. 그의 어눌한 영어 발음에 수전은 웃음이 나왔다. 저 사람 영어가 서툴러요. 웨일스 지방 사투리라 그렇습죠? 집시 퀸스는 웨일스 지방에서 왔거든요. 앤디가 참견했다. 웨일스에서 온 집시라고요? 어머, 엘도라도의 노래 제목하고 똑같네요. 엘도라도의 노래 중에 웨일스의 집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곧 정열적인 탬버린 소리와 만돌린 소리가 밤의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다. 집시 음악 특유의 빠르고 정열적인 박자와 리듬이었다. 그 음악을 배경으로 스테파노가 노래를 불렀다. 모래의 춤을 보았나? 천년을 기다린 애절한 몸짓을. 모래의 세레나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천년을 사긴 애타는 그리움을. 짧게 끊어지는 가사에 힘이 넘쳤고 스테파노의 목소리에는 집시 특유의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과 원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마치 천년의 침묵과 인내 속에 은결된 야성의 절규 같다고나 할까. 반주와 노래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름다운 몸매의 집시 무희 에스메랄다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열적인 박자에 맞춰 열정적인 몸놀림으로 춤을 추면서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고혹적인 미소를 던지며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갔다. 그녀의 기다란 머리결이 허공에 너풀거리고 프릴 치마가 부채살처럼 화사하게 펼쳐졌다. 오므라들기를 반복했다. 집시는 원래 인도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피부 빛깔이 가무잡잡하고 기질도 유럽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수전이 엔젤스 키스를 홀짝거리며 말했다. 중세 인도에서부터 기나긴 유랑의 세월을 보내며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집시에게서는 어딘가 슬프고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집시 여인에게서는 특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겼다. 저들은 어째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할까요? 글쎄, 무슨 천연 같은 것 아닐까요? 로버트의 질문에 수전이 대답했다. 인간에겐 누구나 그런 방랑의 기질이 있는데 집시들에겐 특히 그런 충동이 강한가 보죠. 아무튼 저들에게선 이상한 향수와 신비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때였다. 집시에겐 또 하나 신비한 것이 있다오. 등 뒤에서 묘하게 허스키한 음성이 들려왔다. 수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았다. 몹시 늙고 허리가 굽은 자그마한 몸집에 늙은 집시 노파가 서 있었다. 잔주름이 많은 얼굴에 움푹볼이 들어가고 눈빛만이 반짝거렸다. 로버트는 그 노파를 본 적이 있었다. 지난번 케빈과 함께 왔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집시 노파였다. 잠깐 실례해도 되겠소? 예, 앉으세요. 노파는 자리에 앉더니
큰 소리로 앤디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앤디, 나한테도 술 한 잔 주겠나? 안주는 필요 없고 독한 데킬라로 한 잔 가져다 주게. 계산은 이 신사분께서 하실 거야. 어떻게 할까요? 가져올까요? 앤디가 웃으며 로버트에게 물었다. 내가 계산할 테니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앤디가 가고 나서 집시 여인은 소매 속에서 타로 카드 한 벌을 꺼냈다. 그녀가 로버트를 보며 물었다. 당신 이름은? 로버트 우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청하지 않았던가? 예? 아, 그랬더랬죠. 맞아요. 그랬어요. 로버트는 문득 생각이 났다. 손님들 테이블에서 카드점을 봐주는 노파를 불러달라고 앤디에게 청했을 때였다. 노파에게 말을 전하고 돌아온 앤디는 며칠 후 어여쁜 숙녀와 다시 올 것이란 말을 그녀가 하더라고 했다. 로버트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녀의 예언대로 자신이 수정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다. 약속대로 점을 쳐주지. 우선 숙녀분 운세를 먼저 봐드릴까? 집시 노파는 앤디가 가져온 데킬라를 단숨에 비우고 나서 타로 카드를 가지런히 추린 뒤 수전을 쳐다보았다. 이름을 말해봐. 아가씨는 이름이 뭐지? 수전홍이에요. 좋아, 수전. 이 카드패를 잘 섞어서 7장씩 떼어보라고. 수전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로버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도 타로 카드에 관해서라면 약간의 상식이 있었다. 타로 카드는 각 장마다 모두 다르고 그 하나하나가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의 배열 순서와 선택에 따라 전패의 의미와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 집시 노파가 수전에게 시킨 방법은 생명의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전형적인 배열 방식이었다. 이윽고 모두 7장씩 11개의 파트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한 장이 떨어졌다. 집시 여인은 제일 처음에 카드 한 묶음을 집어들고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아가씨, 당신은 이제 막 사랑에 빠져들었군. 안 그래? 수전의 얼굴이 금세 새빨간 사과처럼 물들었다. 그녀는 흘긋 로버트를 바라보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로버트는 순간 자신을 향한 그녀의 눈빛이나 고개를 떨구는 그녀의 순진한 행동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뭉클했다. 노파의 음성이 계속됐다. 이 사랑은 아주 고귀하고 신비한 섭리의 작용으로 성취된 거야. 아가씨는 오래도록 이 행복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겠군. 그래, 맞아. 당신은 행복이 보장된 인생을 살 거라고. 아주 드문 사람들 중에 하나야. 죽는 그날까지 행복할 게 틀림없어. 수전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였다. 맞아. 난 이제 막 사랑에 빠져든 것 같아. 그녀는 생각했다. 사실 수전은 유학생활 내내 외로웠다. 또 동양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를 견뎌야 했던 힘든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이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나름대로 원하던 것도 성취한 셈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엔 그녀가 평소 이상적으로 그리던 멋진 남자와 저녁 식사까지 즐기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가씨에겐 한 가지 넘어야 할 고비가 기다리고 있구만. 노파가 다음 차례에 카드 무더기를 집어 살핀 뒤에 조용한 음성으로 되뇌었다. 네? 수전이 냉큼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보았다. 아가씨, 곧 당신에겐 위험이 닥칠 거라고. 위험이요? 그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곧 닥칠 거야.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급한 재앙이 덮칠 거라고. 수전과 로버트는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아. 다시 노파의 음성이 들렸다. 왜냐하면 든든한 기사님이 당신을 위험에서 구해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당신들은 마침내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테니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고. 당신들에겐 어떤 고난이나 재앙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운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 노파는 로버트를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은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로버트 우입니다. 좋아, 로버트. 자네도 이 카드패를 잘 섞어서 7장씩 떼어보라고. 아까 수전이 했던 방식대로 말이야. 로버트 역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7장씩 11개의 파트를 떼어내고 나머지 한 장이 남았다. 집시 여인은 제일 처음에 카드 한 묶음을 집어들고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로버트, 당신은 쌍둥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만. 로버트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 않은가? 아니, 맞습니다. 당신보다 5분 먼저 태어난 형은 나흘 만에 죽었지. 로버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노파의 말은 사실이었다. 방금 밝힌 대로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5분 먼저 태어난 형은 나흘 만에 죽었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었던 것이다. 정말 놀랍군요. 로버트, 당신은 어렸을 때 그 형을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 만일 쌍둥이 형이 죽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어떤 식으로 놀았을까? 어떤 얘기를 나누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언제나 마음속에 죽은 형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걸세.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까지 죽은 형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더랬죠. 집시 여인은 두 번째 묶음의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됐군 그래. 형을 만나다니요? 당신의 쌍둥이 형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뜻이야. 예? 그게 무슨 말이죠? 형이 이 자리에 와 있다니요? 로버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주위엔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로버트는 다시 노파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 말입니까? 어디 와 있다는 거죠?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다시 집시 노파가 말했다. 로버트는 앞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귀엽게 생긴 수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엔젤스 키스를 한 모금씩 홀짝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 뭘 말입니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여자. 예? 로버트와 수전은 동시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동시에 집시 노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집시 노파가 세 번째 묶음을 살피더니 다시 입을 떼었다. 로버트,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믿나? 영혼의 존재요? 아, 예.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 인간은 죽으면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다녀가지. 노파의 허스키한 음성이 음산하게 들렸다. 수전은 전생에 바로 당신의 쌍둥이 형이었어. 하지만 당신들은 형제의 인연이 아니었기에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던 거야. 당신들은 그래서 첫눈에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연모의 감정으로 발전했지. 앞으로 당신과 수전은 결혼하게 될 거야. 부부의 연으로 이 생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거라고. 로버트는 당황해서 수전을 바라보았다. 수전 역시 얼굴이 새빨개져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어색한 기분을 떨치려는 듯 술잔을 들고 시선을 내리깐 채 자꾸만 술만 홀짝거리고 있었다. 수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일 뿐이니까요. 로버트는 살며시 그녀의 귀에다 속삭였다. 저도 알아요. 수전이 기어드는 음성으로 대꾸했다. 로버트는 그러면서도 과히 언짢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이 여인에게 훨씬 친근한 감정이 느껴졌던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어떤가? 아무튼 첫 대면 때부터
수전에게 묘한 친밀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로버트가 화제를 돌렸다. 사실은 곤란한 입장을 모면할 작정으로 던진 질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뭐가 궁금하지? 저는 런던 경시청의 형사입니다. 우린 연쇄살인범으로 어떤 사람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엔 묘하게도 타로 카드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집시 여인은 5번째 카드 더미를 집어들었다. 그 사람은 눈썹이 짙고 곱슬머리에 매부리 코로군. 레인 번지의 인상착의를 떠올려 보고 나서 로버트는 놀라운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눈썹이 짙어요. 그리고 곱슬머리에 약간 매부리코예요. 잘못 짚었어. 잘못 짚었다고요? 그래,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예? 범인이 아니라고요? 곧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테니 두고 보라고. 노파가 장담하듯 되뇌었다. 어떻게 밝혀진단 말인가요? 로버트가 물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은 11무더기로 떨어지고 남아있는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았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의 카드였다. 저지먼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심판이라는 뜻이었다. 노파가 말했다. 곧 새로운 살인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다시 또 살인이 발생한다고요? 언제죠? 언제 말입니까? 오늘 밤. 예? 오늘 밤이라고요? 그래, 바로 오늘 밤 한 여자가 죽게 될 거야.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여자로군. 그 여자가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될 거라고. 그 여자의 이름 첫 글자는 C로 시작하지. 범인이 누구죠? 범인을 알면 내가 형사를 하지. 왜 이러고 있겠는가? 나도 몰라. 어쨌든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전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노파는 이렇게 대꾸하며 카드를 섞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집시 퀸스가 정열적인 집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에스메랄다의 화려한 춤이 한밤의 정취를 한껏 부추기고 있었다. 제12장 네 번째 희생자. 로버트가 수전과 첫 데이트를 즐기던 바로 그 시각, 인터콘티넨탈 호텔 904호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가을밤의 귀뚜라미 소리 같은 휴대전화의 벨소리였다. 풍만한 나신의 금발 여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나이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여전히 잠결인 듯 눈을 감은 채 손을 더듬더듬 머리맡에 전화기를 찾아내서 그것을 귀로 가져갔다. 그러자 어느 틈에 깨어난 사나이가 그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전화기를 빼앗았다. 내 전화라고. 내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고 했잖아. 사나이는 화난 음성으로 나무랐다. 어머, 몰랐어요. 제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금발 여인은 그제서야 잠이 달아난 얼굴로 변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 쪽으로 사라졌다. 사나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다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그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묵묵히 수화기를 든 채 듣고만 있었는데 그의 미간 사이에는 신경질적인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썹은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의 덮개를 닫았다.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욕실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욕실에서는 샤워 물소리가 들렸다. 사나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속옷을 입고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구두까지 신은 뒤 그는 손목에 시계를 감고 나서 넥타이를 집어들고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욕실에서 흰색 로브를 걸친 금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타올로 머리의 물기를 닦아내며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지성적인 타입의 여성이었다. 헨리, 무슨 전화였어요? 내 전화에 대해 알고 싶나?
그의 음성은 얼굴 표정만큼이나 냉담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부인에게서 온 건가 해서. 그랬다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거야. 그는 넥타이 매듭을 바짝 조이고 나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말했다. 거기 앉아봐, 첼시. 첼시는 젖은 타올을 한 손에 쥔 채 화장대 의자에 가만히 앉더니 헨리를 올려다보았다. 헨리가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물었다. 첼시, 아직도 그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 문제 때문인가요? 그래, 그것 때문이야. 돌연 헨리 에딩턴의 어조엔 노기가 서렸고 순간 첼시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헨리가 말했다. 그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아요. 하지만 뒤를 캐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지? 당신 보수당의 파멸을 원하나? 그래봐야 당신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도 아직 모르겠나? 대답해보라고. 그건 내일이에요. 비리가 포착된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요. 좋아. 그럼 묻겠어. 내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 고집대로 할 작정인가? 어때? 대답해보지 그래. 첼시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외면했다. 왜 대답을 못해? 역시 그렇군. 나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로군. 알았어.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입장을 배려할 필요는 없게 됐군. 그는 화난 모습으로 웃옷을 집어들었다. 헨리, 사랑해요. 첼시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객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힌 뒤 첼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앞으로 힘껏 모아진 손이 떨리고 눈가엔 조금씩 눈물이 고여들었다. 거리로 나왔지만 첼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평소대로라면 브라우닝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할 터였지만 왠지 그날은 집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당신 입장을 배려해 줄 필요는 없게 됐군. 호텔을 나서며 헨리가 던진 이 한마디가 첼시의 귀에 울렸다. 무슨 뜻일까? 설마 자신과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뜻은 아닐까? 헨리가 정말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빵빵. 곁에서 자동차가 큰 소리로 경적을 울렸다. 첼시는 깜짝 놀랐다.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니. 그녀는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서둘러 남은 횡단보도를 지나 건너편 보도로 올라섰다. 거기서 얼마쯤 가자 브리가든이라는 네온 불빛이 보였다. 첼시는 불빛이 켜진 바의 입구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바텐더 윌슨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그곳은 그녀가 머리를 식힐 겸 이따금 들르는 단골 술집이었다. 실내엔 바이올린의 나른하고도 감미로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윌슨이 그녀 앞에 분홍빛의 칵테일 한 잔을 내놓았다. 이건 뭐죠? 제가 만든 칵테일입니다. 미스 브라이튼의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고맙군요. 그런데 아직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입니다. 미스 브라이튼이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멋지고 색다른 느낌을 주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첼시는 웃으며 한 모금을 마셨다. 빛깔과는 달리 깊고 짙은 맛이 났다. 강하게 쏘는 듯한 뒷맛이 혀 끝에 오래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한 모금을 마셔보았다. 바텐더가 기대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첼시는 방긋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바텐더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가 번졌다. 미스 브라이튼, 이름을 정해주셔야죠. 제가요? 그럼요. 첼시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귀에 기교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다. 윌슨, 예, 미스 브라이튼. 이 곡 곡명이 뭔지 알아봐 주실래요? 잠깐만요. 윌슨이 턴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가서
레코드판의 재킷을 보고는 돌아와서 말했다. 크라이슬러의 집시의 여인이군요. 그걸 이 칵테일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집시의 여인? 그래요. 윌슨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탁 쳤다. 히야, 역시 미스 브라이튼에게 묻길 잘했군요.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다 마다요. 윌슨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멋지군요, 집시의 여인. 고마워요, 미스 브라이튼.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다음에 연인과 함께 오시면 그땐 이 칵테일을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음하시는 것도 거저 드리는 겁니다만. 고마워요. 윌슨은 피스타치오 한 접시를 놓고는 다른 자리로 갔다. 첼시는 피스타치오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이 나는 칵테일. 방금 자신이 이름을 지은 집시의 여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들었다. 첼시가 헨리 에딩턴을 만난 건 킨스필드 고교 시절이었다. 그는 초선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후 모교인 킨스필드 고교를 방문한 것이었는데 학생 대표였던 첼시에게 그와 인터뷰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당시 첼시의 가정 형편은 어려웠다. 트럭 운전수인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불수가 되고 나서부터 식품 공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때였다. 인터뷰 당일도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결국 어머니가 젊을 때 입었던 20년 동안 햇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옷장 속에 처박혀 있던 곰팡내 나는 구식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그때 헨리의 회색 눈이 첼시를 보자 일순 가볍게 웃음기를 담았다. 그는 정답게 웃으며 첼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진심이오만. 정말 멋지군. 브라이튼 양. 그는 뛰어난 재능과 출세의 열망을 가진 이 작은 여학생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로부터 2달이 지나 첼시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우송되었다. 편지엔 우연히 당신의 재능을 눈여겨보게 되었소. 그 재능을 소중히 여겨 매달 당신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다달이 보낼 테니 부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이 꿈꾸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겠소. 라는 짤막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첼시의 계좌엔 익명의 한 인물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넉넉한 돈이 입금되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종일 가스 스테이션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지 않아도 좋았고 햄버거 스탠드에서 다진 소고기 냄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익명의 인물은 3년 후 첼시가 옥스퍼드 법대에 입학했을 때 커다란 꽃다발을 보내왔을 뿐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얼굴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를 그리는 한편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공부했다. 4년 후 첼시가 법관 임용고시에 패스하던 날 그녀에게 다시 꽃다발과 작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그 봉투 속엔 간단한 주소가 적힌 메모지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첼시는 그 주소로 이사했다. 그곳은 작은 아파트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후원해준 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키가 훤칠하게 큰 40대 초반의 신사였다. 바로 7년 전 킨스필드 고교에서 인터뷰를 했던 그 남자, 현재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상원의원으로 변신해 있는 그는 헨리 에딩턴이었다. 그녀는 헨리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때때로 헨리가 그녀를 찾아와 함께 밤을 보내고 돌아가곤 했다. 그는 보수당 당수인 힐튼경의 외동딸 로자와 결혼한 기혼자였지만 첼시에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런 생활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 사이 첼시는 유능한 여검사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 나름대로의 입지를 굳혀왔다. 그리고 그 즈음 그녀는 보수당 상원의원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 오던 중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보수당이 차기 총선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북해에서 유전을 개발 중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으로, 만일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차기 정권의 향배는 불보듯 뻔했다. 더욱이 그 배후엔 보수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오랜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동시에 연인이기도 한 헨리 에딩턴이 개입되어 있는 것 또한 확실했다.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음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대로 묵과해버려야 할 사안인가? 아니면 사회 정의를 위해 이 검은 흑막을 파헤쳐야 할 것인가? 그즈음 첼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래. 그의 날개를 꺾어버리자. 집시의 여인이 담긴 칵테일 잔을 천천히 흔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절반쯤 남아있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생각했다. 그래. 그가 날아오르려는 하늘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가 딛고 있는 대지를 불살라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결심하자 보수당의 침몰과 헨리의 몰락이 눈앞에 그려졌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역시 사회정의였다. 그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던 것이다. 첼시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윌슨에게 집시의 여인을 한 잔 더 주문한 뒤 라이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미스 브라이튼, 너무 과음하시는 것 아닌지요? 괜찮아요. 윌슨, 걱정 말고 한 잔 더 따르라고요. 집시의 여인으로 가득히 한 잔 더 따라주세요. 첼시는 이렇게 말하며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내뱉었다. 그날 첼시가 자정이 넘어 브리가든을 나섰을 때 이미 거리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거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클라우드 하비에 코트 깃을 세웠다. 4잔이나 마신 독한 칵테일의 취기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리고 비릿한 비냄새가 견딜 수 없는 슬픔처럼 축축하게 후각을 자극해왔다. 그녀는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피커딜리 광장을 건넜다. 그런 그녀의 곁으로 전조등 불빛을 밝힌 푸른색 시볼의 한 대가 다가왔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튿날 첼시 브라이튼은 솔즈베리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서 피살체로 발견되었다. 정확한 위치는 거성문화 유적지로 유명한 스톤헨지로. 그녀는 엄청난 크기의 돌기둥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중앙 부위, 길쭉한 장방형의 바위 위에 잠든 듯이 눕혀져 있었다. 케빈과 우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역시 피살자의 입에서 한 장의 타로 카드를 찾아냈다. 그 카드엔 제사를 집전 중인 마법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더 매지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여검사 첼시 브라이튼은 타로 카드 연쇄살인 사건의 4번째 희생자였던 것이다.